8259 오대온 거리의 작은 다락방. 이 이야기는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1950년대 초반, 한 남자가 그곳에서 문자 그대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온 망명 지식인 에밀 시오랑. 프랑스 정부가 주는 미미한 장학금으로는 방세도 제대로 낼 수 없었죠. 하루 한 끼를 때우는 것도 어려웠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다락방에서 그는 외투를 입고 글을 썼습니다. 손이 얼어서 펜을 잡기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바로 그때 리바롤상이라는 문학상 소식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시오랑이 평생 모든 문학상을 거부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말 그대로 먹고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원칙 때문이 아니라 배고픔 때문에 그 상을 받았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생존이 원칙을 이긴다. 이 경험이 그를 바꿨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자마자 그는 다시는 상을 받지 않았어요. 이후 수많은 권위 있는 문학상 후보에 올랐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갈리마르 출판사의 편집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시오랑 선생님, 선생님의 책이 점점 더 많은 독자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세를 대폭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시오랑의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은 필요 없어요. 소유물이 많아지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한 번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쇄 수표가 날아왔습니다. 아마도 외국 번역 판권이었을 겁니다. 시오랑은 그 수표를 보고 분노했어요. 이건 나한테 너무 많은 돈이다. 이 돈으로 뭘 하란 말인가? 그리고 정말로 수표를 찢으려 했습니다. 그의 평생 동반자 시몬 부에가 급히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죠. 미쳤어! 당장 찢지 마! 하지만 시몬, 이건 부도덕해.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 시몬은 급히 은행으로 달려가 수표를 입금했습니다. 시오랑은 며칠 동안 입을 다물고 지냈다고 합니다. 사실 시오랑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모든 재정 관리는 시몬이 했죠. 그녀가 없었다면 시오랑은 아마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오랑은 정규직을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몬이 통역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사실상 그녀가 둘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시오랑은 글을 쓰고 사색하고 산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시오랑은 게으른 거 아니었나요? 하지만 시몬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오랑의 글쓰기가 노동이란 걸 알았어요. 하루 종일 한 문장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쓰는 그 고통을, 밤새 잠 못 이루며 존재의 무게와 싸우는 그 싸움을. 시몬은 말했습니다. 에밀이 하루 종일 한 줄도 쓰지 못하는 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당신들은 모릅니다. 작가 친구들도 시오랑의 궁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돈을 건네는 건 불가능했어요. 시오랑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인 이브 본느푸아는 우연히 시오랑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죠. 다른 친구들은 원고료 명목으로 돈을 줬어요. 이 잡지에 당신 글을 실으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계획이 없어도요. 시오랑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죠.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공산 정권하에 루마니아 정부가 망명 지식인에게 주는 연금을 제한했을 때도 돈이 절실했지만 시오랑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 체제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받는 순간 나는 그들에게 빚진 사람이 된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아. 이것이 시오랑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가난은 받아들이지만 타협은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시오랑은 그 작은 다락방에서 60년을 살았습니다. 가구라고는 침대, 책상,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방문객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책 위에 앉아야 했죠. 시오랑은 말했습니다. 책은 가구보다 유용하다. 의자는 앉는 것뿐이지만 책은 앉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다. 그의 장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작위로 쌓여 있었어요. 도서관처럼 정리하는 건 책을 죽이는 것이다. 책은 살아 있어야 한다. 무질서 속에서. 어느 날 그 다락방에 쥐가 나타났습니다. 시몬은 쥐약을 놓으려 했지만 시오랑이 화를 냈어요. 안 돼. 그들도 살 권리가 있어. 시오랑은 빵 부스러기를 쥐에게 나눠줬습니다. 밤에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죠. 이 작은 생명체도 존재의 무게를 지고 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몇 주 후 쥐는 사라졌고 시오랑은 이상하게도 쓸쓸해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추위가 심했습니다. 친구들이 전기 히터를 선물했지만 시오랑은 거의 켜지 않았어요. 전기세가 아깝다. 친구들이 걱정했죠. 시오랑, 당신 얼어 죽을 거야. 추위는 의식을 명료하게 한다. 따뜻함은 나를 나태하게 만들어. 실제로 그는 추위 속에서 가장 좋은 글을 썼다고 믿었습니다. 시오랑의 옷장에는 똑같은 옷이 여러 벌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터틀넥, 회색 재킷, 이게 전부였어요. 옷 고르는데 뇌를 쓰고 싶지 않다. 매일 아침 뭘 입을까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야. 이것은 스티브 잡스보다 수십 년 앞선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거울도 거의 없었어요. 내 얼굴을 보면 하루가 망친다. 이발소 가는 것도 싫어해서 시몬이 집에서 잘라줬고 머리는 항상 엉망이었습니다. 손목시계도 차지 않았고 집에도 시계가 없었어요. 시간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 약속 시간에 늦는 건 일상이었고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시오랑은 1시간쯤 늦을 거야. 그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노트를 꺼내 문장을 적고 지우고 다시 적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오대옹에서 시작해서 생 미셸 대로를 따라 걷고 센 강변으로 가서 노트르담까지. 새벽 4시의 파리가 유일하게 정직한 시간이야. 가끔 같은 시간에 배회하는 노숙자를 만납니다. 잠 못 이루시나요? 잠잘 곳이 없어서요. 나는 잠잘 능력이 없어서요.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빵집 앞을 지나가면 새벽부터 일하는 제빵사가 따뜻한 빵을 하나 건넵니다. 시오랑은 받아먹으며 걷습니다. 가끔 이런 친절이 삶을 견딜만하게 만들었어요. 새벽 산책을 끝내고 시오랑은 릭상부르 공원으로 갑니다. 매일 아침 같은 벤치에 앉아요. 새들이 지저귀고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듭니다. 노트를 꺼내 밤새 쓴 문장들을 다시 읽습니다.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줄을 긋습니다. 한 문장만 남깁니다. 하루의 수학. 오전 10시가 되면 단골 카페로 갑니다. 라 프레그. 항상 같은 자리, 창가 구석에 앉아요. 웨이터가 묻지도 않고 커피를 가져옵니다. 이미 10년째 같은 대화를 나누죠. 시오랑은 커피 한 잔만 시키고 몇 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노트에 단어 하나를 적고 지우고 다시 적고. 웨이터들은 처음엔 짜증났을 겁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도 시오랑을 받아들였어요. 한 웨이터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커피 한 잔에 4시간씩 앉아있는 사람이라니. 하지만 그를 관찰하다 보니 알게 됐죠. 그는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그의 일이었던 겁니다. 해체개요의 한 문장을 8일 동안 고쳐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8일 동안.
카페에서 앉아 단어 하나를 응시하고 지우고 다시 쓰고. 시오랑은 완벽한 리듬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장은 의미만이 아니야. 소리, 리듬, 호흡이 있어야 해. 완벽한 문장은 악보와 같아. 외국인이었지만 시오랑은 프랑스 작가들보다 더 순수한 프랑스어를 썼습니다. 프랑스 한림원 회원들도 극찬했죠.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시오랑은 매일 사전을 읽었어요. 프랑스어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은 가장 정직한 책이야. 거짓말이 없어.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면 그 단어를 사용한 문장을 노트에 수십 개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하나를 골랐어요.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라신느의 희곡을 통째로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라신느는 프랑스어의 정수야. 그의 문장에는 불필요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 매일 밤 라신느를 암송했습니다. 리듬을 익히기 위해. 친구가 물었죠.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외국인이야. 프랑스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리듬을 가지고 있지. 나는 배워야 해. 하지만 완벽을 추구했던 시오랑도 자신의 글에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벽난로에 태웠어요. 한 번은 2년간 쓴 원고 전치를 불태웠습니다. 시몬이 달려왔죠. 미쳤어? 2년이야. 2년 동안 쓴 거라고? 바로 그래서 태우는 거야. 2년이나 썼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쓰레기를 세상에 내놓을 순 없어. 시몬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오랑은 통혼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어. 실패한 원고의 무게에서 벗어났어. 갈리마르 편집자들은 시오랑의 원고를 받으면 거의 손대지 않고 출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고칠 게 없어요. 하지만 시오랑 본인은 출간된 책을 보고 말했죠. 이건 쓰레기다. 한 번은 편집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시오랑 선생님, 이 책은 정말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시오랑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 책이 잘 팔린다면 그건 내가 실패했다는 증거요. 진정한 사유는 대중적일 수 없어. 오후에는 가끔 페르라시에즈 묘지를 갔습니다. 발작, 쇼팽, 오스카 와일드의 무덤 앞에서 오래 서 있곤 했죠. 죽은 자들이 산 자들보다 좋은 동반자야. 저녁이 되면 다락방으로 돌아와 낡은 축음기에 바흐 레코드를 올려놓습니다. 바흐의 음악만이 신의 존재를 믿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야. 눈을 감고 1시간, 2시간 듣습니다. 시몬이 들어와 묻죠. 저녁 먹었어요? 바흐를 이었어. 그게 음식이에요? 영혼의 음식이지. 한 번은 친구가 선물로 베토벤 교향곡 레코드를 줬는데 시오랑은 듣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베토벤은 시끄럽고 과장된 음악이야. 낙관주의의 소음. 책은 반드시 침대에 누워서만 읽었습니다. 책상에서 책을 읽는 건 일이고 침대에서 읽는 건 사랑이야. 같은 책을 평생 반복해서 읽었어요. 도스토예프스키, 니체, 세익스피어, 몽테뉴. 새 책을 읽는 건 시간 낭비야. 위대한 책은 평생 읽어도 다 읽을 수 없어. 침대 시트는 항상 책 때문에 지저분했고 시몽이 빨래하려 하면 시오랑이 막았어요. 책의 흔적을 지우지 마. 때때로 시오랑은 며칠씩 물만 마시며 단식했습니다. 배고픔은 의식을 명료하게 한다. 시몬이 억지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마지못해 먹었죠. 당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어. 살아있게 만드는 거지. 시몬. 그녀는 1940년대 초 한 친구의 집에서 시오랑을 처음 만났습니다. 시오랑이 루마니아어로 중얼거리며 혼자 걷는 모습을 보고 시몬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당신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시오랑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습관이에요. 당신은 미쳤거나 천재네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시몬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시몬은 결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오랑은 거부했어요.
결혼제도는 환상이야. 우리의 관계에 종이 쪼가리는 필요 없어.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넌 이미 내 모든 것이야. 결혼증명서가 그걸 바꾸진 않아. 시몬은 상처받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60년 가까이 함께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화가 나죠. 하지만 에밀은 에밀이에요. 그를 바꿀 순 없어요. 그리고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시오랑에게는 소수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달랐어요.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와는 특별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함께 앉아 몇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저 함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왜 말을 안 해요? 베케트가 대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시오랑이 덧붙였습니다. 말은 거짓말이야. 침묵만이 정직해. 같은 루마니아 출신 극작가 외젠 이오네스코와는 만날 때마다 싸웠습니다. 철학적 논쟁으로. 당신의 허무주의는 너무 게으른 거야. 당신의 희망은 너무 순진한 거야.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바라봤습니다. 두 노인이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것을. 하지만 논쟁이 끝나면 웃으며 포옹했어요. 그와 싸우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야. 루마니아 출신 종교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와는 평생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엘리아데는 미국으로 갔고 시오랑은 파리에 남았지만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시오랑은 편지에서 솔직했습니다. 그래서보다 더. 엘리아데가 암에 걸렸을 때 시오랑은 매주 편지를 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죽음은 탄생보다 나은 거야. 엘리아데가 죽은 후 시오랑은 한동안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란 말인가? 이부 본느푸아가 병에 걸렸을 때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왜 매일 와요? 당신 시간도 소중한데. 당신이 죽으면 내가 슬플 테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충분하지 않나? 하지만 낯선 이들에게는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한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시오란 선생님. 선생님 책을 읽고 자살 충동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오랑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건 내 책을 잘못 읽은 거요. 다시 읽어보시오. 독자들의 팬레터는 대부분 읽지도 않고 버렸어요. 한 번은 나는 당신의 위안자가 아니다 라는 짧은 답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사르트르와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하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오랑은 사르트르의 참여문학을 경멸했고 사르트르는 시오랑을 염세주의 귀족이라 불렀죠. 하지만 둘 다 상대의 재능은 인정했어요. 시오랑의 과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젊은 시절 루마니아에서 극우 파시스트 운동인 철위대에 동조했고 안토네스쿠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글을 쓰기도 했죠. 이것이 평생 그를 괴롭힌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망명한 후 이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어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도 과거의 나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루마니아어로 쓴 내 글들은 젊은 바보가 쓴 것이야. 1989년 공산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루마니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난 루마니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간다 해도 내가 만날 건 내 과거뿐이야. 1990년대에 이 과거가 널리 알려졌을 때 논란이 되었지만 시오랑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과거를 부정하지 않아. 그것은 내 일부야. 수치스럽지만. 젊은 시절 시오랑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나는 자살할 용기조차 없어. 역설적으로 자살 중동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자살의 가능성만이 나를 살게 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무를 이유를 줘. 50대가 되자 매일 말했습니다. 내일 죽어도 좋아. 유언장 같은 건 쓰지 않았죠. 죽은 후의 일은 내 문제가 아니야. 70대가 되자 시오랑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부드러워진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시오랑, 당신 괜찮아? 시오랑 자신도 당황했습니다.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왜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지. 릭상부르 공원에서 한 아이가 다가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생각하고 있단다. 뭘 생각하세요? 네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 말해주세요. 시오랑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넌 아직 행복하구나. 좋은 거야. 최대한 오래 그 상태로 있어. 1990년대 시오랑은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평생 의식의 무게로 고통받던 그가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시몬이 24시간 돌봤습니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매일 책을 읽어줬죠. 도스토옙스키, 니체, 몽테뉴. 시오랑의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가끔 미소를 지었어요.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글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구나. 기억을 잃어가면서 시오랑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힌 기억들, 루마니아의 과거, 파시스트 동조, 존재의 무게. 이 모든 것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친구들은 생각했죠. 기억이 그를 고문했구나. 어느 날 시오랑이 시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시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오랑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얼굴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평화로워요. 시몬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편안해했습니다. 1994년경 시오랑은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시몬의 부축을 받아 단골 카페에 갔어요.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시오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웨이터는 조용히 커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시오랑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죠. 1시간 후 시몬이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카페 방문이었습니다. 1995년 6월 20일. 그날 아침 시오랑은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몬이 다가갔습니다. 에밀, 아침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오랑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시몬은 한참을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어요. 시오랑의 유언대로 종교적 의식은 없었습니다. 화장되어 몽파르나스 묘지에 묻혔어요. 소수의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이오네스코가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절망을 말했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베케트는 침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시몬은 흙을 한 줌 뿌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곧 갈게요. 시오랑이 죽고 시몬이 다락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수십 권의 노트가 발견됐어요. 모두 출판하지 않은 단상들이었습니다. 시몬이 펼쳐봤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자살할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안다. 시몬은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 시몬은 울었습니다. 갈리마르 출판사가 연락했습니다. 이 노트들을 출판하면 큰 가치가 있을 겁니다.
시몬은 고민했습니다. 노트 중 일부에는 시오랑이 출판하지 말 것이라고 써놓았어요. 시몬은 결정했습니다. 에밀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출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세상이 볼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일부 노트들이 카이의 시리즈로 출판됐습니다. 하지만 시오랑이 절대 출판하지 말 것이라고 쓴 노트들은 시몬이 태웠습니다. 시오랑이 원고를 태우듯이. 출판사의 거액 제안도 거절했어요. 그가 원치 않은 것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어요. 몇 년 후 시몬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도 갈 시간이에요. 그녀의 유언은 에밀 옆에 묻어주세요 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오랑의 책은 그가 죽은 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생전에는 2,000, 3,000부 팔리던 책들이 사후 수만 부씩 팔렸어요. 시오랑이 살아있었다면 비웃었을 겁니다. 봐라, 내 말이 맞았어. 성공은 실패의 증거야.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가 시오랑에 대해 썼습니다. 시오랑은 20세기의 가장 정직한 사상가였다. 그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했고 감히 말하지 못한 것을 말했다. 그의 절망은 일종의 선물이었다. 우리에게 거짓 희망에서 벗어날 용기를 줬다. 미국 비평가 수잔 손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오랑을 읽는 것은 치료 같은 경험이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이 느끼지만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우울증 환자들의 성인이다. 오늘날 파리 5구 오데옹 거리, 시오랑이 살던 건물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에밀 시오랑, 철학자이자 작가, 이곳에서 살았다. 단골 카페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요. 시오랑이 앉던 자리가 어디예요? 웨이터들은 창가 구석을 가리킵니다. 가끔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릭상부르 공원에는 시오랑의 벤치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도 누군가 그곳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시오랑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 허무? 비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시오랑의 진짜 유산은 정직함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긍정을 강요합니다. 행복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시오랑은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시오랑을 읽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을 느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것이 위로입니다. 절망을 통한 위로. 한 독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시오랑을 읽고 자살 충동이 사라졌어요. 역설적이게도. 왜냐하면 그가 내 고통을 인정해 줬으니까요. 네가 느끼는 게 진짜야. 그걸 부정하지 마라고. 시오랑은 모든 기대를 버립니다. 삶이 의미 있을 거라는 기대. 역사가 진보할 거라는 기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 모든 기대를 버리면 역설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선물이다. 이것이 시오랑식 자유입니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파시스트 과거는 지울 수 없는 오점입니다. 모든 행동은 무의미하다는 태도는 불의 앞에서 방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시오랑의 허무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특권이었습니다. 시몬이 생계를 책임졌으니 그는 사색할 수 있었죠. 일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시오랑이 시몬에게 너무 많이 의존했고 그녀의 노동을 당연시했다고 지적합니다. 절망의 포르노라는 비판도 있어요. 실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시오랑의 글은 사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오랑의 가치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직했으니까요. 위선적이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하지만 정직한 실패자야. 상상해 봅시다. 새벽 4시의 파리. 시오랑이 센강변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 가로등 불빛. 시오랑은 멈춰 섭니다. 강물을 바라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쩌면 이것으로 충분한지도 모르겠다. 시오랑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살고 있나요? 답하지 마세요. 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질문과 함께 사세요. 질문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시오랑이 가르친 것입니다. 만약 파리에 가게 된다면 오데온 거리를 찾아가 보세요. 시오랑이 살던 건물 앞에 서 보세요. 위를 올려다보세요. 다락방을. 그곳에서 한 남자가 60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거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지만 가장 정직하게. 밤이 되면 그 다락방에 불이 켜집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겠죠. 하지만 상상해 봅니다. 시오랑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고, 한 문장을, 완벽한 문장을, 그리고 지우고 다시 쓰고. 시오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것은 불행이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의미도 목적도 희망도 필요 없어요. 그저 여기 있다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